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역사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죠. 1차에서는 뭔가 큰 틀에서 규정을 지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교롭게도 똑같은 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컨벤션 효과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를 한꺼번에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할 세 분 소개하죠. 먼저 조경근 경성대 윤리교육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황기식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김동수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세 분 모두 저희가 숙제를 내드렸기 때문에 두 가지 이슈를 굉장히 면밀히 평소에도 보셨겠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소회를 좀 여쭙겠습니다. 네, 서로 동떨어진 쟁점 같지만 사실은 한국의 장래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한반도가 핵무기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남북이 경협을 잘해서 동반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예. 또 이제 보수가 재건돼야만이 한국 정치가 발전하고 그건 곧 나라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전당대회 결과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와야죠. 네. 예, 두 가지 모두 굉장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요한 이슈다. 자, 황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예, 좀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예. 다가오는 한 주가 정말 우리 한국에 이렇게 중요한 한 주가 있었나 싶습니다. 네. 국제 이슈라고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미 정상회담은 정말 우리 정치나 경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떤 중재 역할을 하느냐도 저는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예. 경제 제재라는 것도 결국 우리 한국 정부의 역할이나 기업들의 역할이 없으면 사실상 진행되기 힘든 그런 해제 부분이니까요. 예. 그런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 국내적으로도 우리 보수 야당의 제1야당의 보수당의 앞으로 2년 동안 이끌 리더를 뽑는 선거가 하필이면 또 같이 있으니까요. 예, 예. 이 두 이슈가 국제 이슈와 국내 이슈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그런 한 주 같습니다. 네. 다음 한 주가 참 정말 많은 이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김동수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까지?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평화와 국내 정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벤트가 공교롭게도 동일한 그 시기에 열리게 되었는데 예.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6월에 열렸던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그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회담 자체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제2차 회담에서는 좀 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압박감을 북미 양국 모두 이제 느끼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좀 더 실질적인 어떤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또 한국당 전당대회의 경우에는 아까 조경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수를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좌우 양 날개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 한국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사실 하기 전에는 많은 이슈들, 빅딜이 되지 않을까, 종전선언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점점점 날짜가 다가올수록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얼핏 이런 예상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죠. 이걸 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일단 조 교수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좀 전에 우리 김 교수님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네. 1차 북미 정상회담은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 소위 말하는 철천지 원수였던 두 정상이 만났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를 하는데요. 주의할 점은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흔히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핵무기가 없어지는 거를 비핵화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은 비핵화를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네, 어떤 단계와 과정을 통해서 비핵화의 길을 걷는 것을 비핵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1차에 비해서는 성과가 나올 겁니다. 다만 그 성과가 어떤 성과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아마 그 성과가 아마도 미래 핵,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들어 놓고 있는 핵무기가 아니라 앞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해 나가는 쪽에 방점이 두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점에서는 성과고
어떤 점에서는 실망할 수도 있는 그런 예측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핵 폐기는 왜 안 하고 그거는, 앞으로는 이제 개발 안 할 거야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도 갸우뚱할 것 같은데요. 네,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그 협상의 수단이거든요. 예. 북한도 한꺼번에 내놓아 가지고서 과연 그러면은 미국이 한꺼번에 줄 거냐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씩 주고받는 신뢰관계를 쌓아가면서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고 더 큰 거를 원하겠죠. 북한이 예. 더 큰 거를. 그래서 아마 그런 협상의 과정을 밟아갈 거고요. 우리가 무엇보다 알아야 되는 거는 북한이 협상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네.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핵실험이 없는 한 뭐 서두를 필요 없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런데 양쪽 모두 좀 느긋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김동수 교수님께 좀 여쭐게요. 예, 조경근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100% 동의를 하고요. 100% 동의하세요. 예. 지난번 1차 회담 때 우리가 북미 양국이 무엇에 합의를 했는지를 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1차 회담 때 합의했던 것이 이제 3가지 사항인데 예. 첫 번째는 북미 양국 간의 실질적 관계 정상화, 그리고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 체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한반도 비핵화. 요 세 가지에 이제 그 합의를 했는데 요 세 가지가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최종적인 목표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한간에서 얘기하고 있는 빅딜이냐 아니면 스몰 딜이냐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도의 좀 정치적인 의미가 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하면 그 스몰 딜이라고 하는 것 용어 자체가 어떤 이 회담의 성과 자체를 우리가 좀 폄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스몰 딜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회담의 성과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이었느냐, 실패였느냐 이런 걸 평가를 하게 될 텐데, 그것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를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어떤 것을 얻었는지, 그리고 다음번에는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던 핵 동결이라는 단어가 살짝 언급이 되면서, 그렇다면 대량 살상 무기를 동결하는 수준, 그러니까 미래 핵 개발하지 않는 수준으로 미국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 일단은 이전부터 하던 거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해서 2차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종전선언 이런 것들은 좀 뒤로 물러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스몰딜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근데 정치적인 의도라고 생각하세요? 정치적인 의도가 저는 좀 들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런 스몰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주로 이제 보수 쪽은 보수적인 이제 성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회담이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가 회담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마저도 빅딜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거를 우리가 빅딜이라고 표현할 것 같지는, 빅딜이라고 표현을 할 것 같지는 없지만. 한 교수님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빅딜이라는 것은 해당 결과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하다가 회담을 며칠 앞두고 나서 이제 스몰 딜로 표현이 격화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폄하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용어가 일종의 그 속도 조절론이 맞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의 핵을 포기하고 현재의 핵은 동결시키는 그런 현실적인 의제가 올라왔을 때 현재의 핵을 동결시킨다는 것도 사실은 이 협상단 입장에서는 그 결과만을 도출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 핵 발전이나 핵무기 같은 경우 상당히 기술적인 화학적인 문제도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현재 핵 동결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완전한 핵 포기보다는 받아들이기 쉽겠다라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건데, 현재 핵 동결도 거기에 맞춰서 만족스러운 조치를 취해주기는 상당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연변 핵시설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핵을 동결하라라고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미국 측이 오케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시설물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핵심 시설 이제 그 외국인 국제 협력 단체에 와서 거기서 검증하는 조치만으로 미국이 오케이 그러면 현재 핵은 동결됐네
라고 인정할지 그 부분은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핵무기의 개수가 30개에서 50개 정도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작년 8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이 됐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2020년에 북한이 100개를 가질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아하. 국제적인 기구들에서. 그럼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70개가 더 생기는 거예요. 예, 예. 예, 이스라엘이 지금 60개 정도를 가지고 중동을 제패하고 있거든요. 근데 2020년에 북한이 100개를 가지는 거를 현재 30에서 50개 정도로 일단 동결해 놓고 그 작업부터 제대로 하고 예. 그다음 단계로 이제 만들어 놓은 과거 핵 혹은 현재 핵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 협상의 과정에 대하여서 국민들이 올바른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근데 그것도 그게 큰 거죠. 예. 근데 이것만으로도 크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죠. 근데 당장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저는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ICBM을 포기하면은 이제 미국까지 날아오는 미사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거 받고 그리고 경제 제재 그래 우리가 경제 들어가니까 경제는 그 열매는 우리랑 같이 먹자 따먹자 뭐 이래가지고 미국만 좋은 장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하고 있고 여러 언론 기사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동수 교수님께 질문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 우려가 일각에서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런 안은 북한에서 하지도 않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리도 없다라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렇게 보고 있다고 예,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딜이 북미 간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미국 쪽에서 그런 딜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진지하게 한미 동맹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한 그 정도로? 질문을 미국에게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동맹 국가라고 하기에는 동맹 국가에게 어렵다 이럴 수는 할 없는 정도로 거죠. 예. 아주 중요한 이슈다. 이게 그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좀 말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해야 되는 시각도 있고요. 예. 근데 미국이 그동안 북한하고만 핵 협상을 해온 게 아니었거든요. 이란하고도 핵 협상을 했고 상당히 많은 국가들하고 협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 미국의 원칙은요. 첫 번째는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미국의 프로그램에 따르면은 경제 제재를 풀어준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플랜을 따르면 경제 제재를 풀어준다는 건데 미국이 만족할 만한 플랜에 북한이 어떻게 따라주느냐가 핵심인데 아까 우리 조경교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놓을 수 있느냐가 과연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 회담만 바라볼 게 아닌 게요. 이란의 경우도 봐서 2015년도에 분명히 미국이 만족할 만한 핵 협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 제재를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 제재를 다시 강화시키는데 3년이 채 안 걸렸습니다. 2015년에 핵 협상을 상당히 해피하게 만족하게 해놓고 2018년 작년에 다시 경제 제재를 더 강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경제 제재를 더 강하게 하니까 이란의 현직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현직 대통령 재직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탄핵이나 어떤 쿠데타보다도 다시 시작된 미국의 경제 제재가 가장 무섭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이런 것까지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다시 경제 제재를 시작하고 핵 폐기를 핵 합의를 미국 스스로 폐기했냐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은 3년 전에는 잘 따르겠다고 해서 약속을 해서 경제 제재를 해줘야 줬는데 3년을 지켜보니까 우리가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으로 이행을 안 하더라라고 하면서 아하. 미국이 스스로 핵 합의에서 발을 뺐습니다.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을 이행을 해라. 그렇죠. 그런 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조금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30개 대 100개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영변 핵 시설을 왜 미래 핵과 연관을 시키느냐 하면은요. 영변 핵 시설에서 핵무기를 만드는 원료를 만듭니다. 플루토늄을 재처리하고 우라늄을 농축하거든요. 그 두 개가 이제 가장 중요한 핵 연료들이고 그걸 가지고 핵무기를 제조를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변 핵 시설을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또는 한미가 제공할 수 있는 이를테면 뭐 종전선언, 뭐 제재 완화 또는 평화 체제, 연락 사무소하고 바꾼다고 생각을 하는데 흔히 생각하면은 영변 핵 시설을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건물이 390개가 있습니다. 아하. 어마어마한 시설이에요. 그러면 390개를 몽땅 내주고
플루토늄하고 우라늄을 몽땅 폐기하면서 뭐 하나를 얻는다? 그런 협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변 핵 시설도 아마 북한이 그거를 한꺼번에 내놓지 않고 그 안에서 뭐 플루토늄 이야기 먼저 하고 또는 390개의 건물 중에서 뭘 이야기 이렇게 나갈 건데 예. 그걸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핵 프로그램은 이렇게 돼. 그러니까 받아. 근데 이거 못 받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담을 하고 그래서 경제 제재 완화도 좀 이렇게 해서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장 얘기가 되는 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인데 이번에는 이게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익 교수님? 예, 그것도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물 중에 아니겠습니까? 예. 또 우리 한국이 남한이 좀 기대하고 있고 또 실제 결과를 가장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게 경제 제재가 어느 정도 좀 그 해제되지는 않겠지만 예. 완화되면은 우리 남한의 그 기업들도 상당 부분 또 북한의 그 기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또 활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인데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요. 그 아까 우리 이게 빅딜 스몰딜 죄송합니다만은 소위 그 만족할 만한 핵 폐기 프로그램이나 핵 동결 로드맵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경제 제재를 약속을 했었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깜짝 놀랄 만한 당신이 뭐 놀랄 만한 그런 기적을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어정쩡한 입장에서의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변 핵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어떤 사찰을 허용하고 부분적인 약속을 했을 경우에는 경제 제재 완화보다는 어떤 부분적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에 대한 부분적인 재오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안 그래도 폼페이오 장관도 뭐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경제 제재 완화 안 한다. 예, 핵폐기 완전히 하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부분적이라면 이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좀 열릴 수 있다. 이런. 근데 그 제재 완화를 하지 않지만 네. 남한이 주도하는 개성공단, 금강산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에 포함시키지 않는 어떤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경제 제재 완화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상징이 이 두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예. 저는 이렇게 김 생각합니다. 교수님 제가 미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 제재도 굉장히 다양한 성격의 경제 제재들이 예. 섞여 있거든요. 유엔 차원에서 하는 경제 제재가 있고 또 뭐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그 경제 제재가 있고 또 그중에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경제 제재 중에도 이렇게 의회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경제 제재도 예, 있고 그렇죠. 행정부가 단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경제 제재 완화 조치 뭐 이런 예, 것도 예.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경제 제재가 모든 경제 제재가 완화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예.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제재 정도는 좀 우리가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뭐 그런 정도 문제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그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우선 그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그 금강산 관광을 제외한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철도 도로 연결하는 그 예,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업은 경제 제재에서 좀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완화가 될 가능성이 좀 큰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망도 뚫린다면은 그것도 한 가지 좀 혁신적인 경제 제재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문 듭니다. 대통령이 끼어들기를 잘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한 부담 우리가 안겠다라고. 왜냐하면 네. 어차피 우리가 안게 돼요. 그전에 왜 제네바 협의, 북미 제네바 협의를 보면은 비용의 거의 절대적인 부분 우리가 됐거든요,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또 미국이 돈 안 대고 우리 보고 또 맡길 건데 우리가 생색 내면서 먼저 끼어들기를 네. 잘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남북의 철도, 그다음에 도로 연결 정도, 그다음에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어차피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연락관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상징적으로 아마 연락관을 두는 정도까지는 영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 정도까지만 가고 본격적인 제재 완화라든지 혹은 평화 체제라든지 이런 거는 여전히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종전선언도 사실은 어떤 분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상징성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변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뭔가가 있어야 예. 종전 선언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측을 하는 거죠. 예. 네. 한 가지 또 여담으로 여쭤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서 뮬러 검사가 지금 뭐 수사를 한 해 만에 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좀 힘든 상황인데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앞에 뭐 재선 가도가 조금 불투명해지고 이런다면 우리한테도 정말 큰 역풍이 불지 않을까 싶어서요. 김동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예. 의회에서도 공격을 받고 우호적인 언론도 별로 없어요. 언론도 예. 별로 우호적이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있는데 그렇지만 또 이렇게 그 북한 문제를 다루는 거 보면은 또 좀 느긋한 그런 인상도 있어요. 협상 과정의 협상 면이 과정의 있죠. 면이 분명히. 보인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북한 문제를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가장 유리할 때, 가장 크게 그렇죠. 활용할 수 있을 때 아마 활용을 하고 싶을 재선을 거예요. 앞두고?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 그 선거에서 가장 크게 써먹을 수 있을 때 북한 문제를 그렇게 네.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아까 우리 황 교수님이 이렇게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가 연계된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연계 정치라고. 링키지 폴리틱스라고 하는 건데 분명히 그게 존재하거든요.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처럼 국내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예. 어쨌든 북한의 이슈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는 재선까지 가겠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시기에는 재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번 2000 북미 정상회담에서 모든 걸 한꺼번에 받는 정말 우리가 그야말로 이 생각하는 빅딜은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훨씬 더 현실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자기한테까지 날아오지 않는 핵에 대해서는 그 그냥 몇 개 가서 부셔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날아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적에는 영변은 워낙 덩치가 커서요. 그거는 부분적으로 어떻게 좀 하고 가장 초점 중에 하나는 동창리에서 ICBM을 발사하는 그런 발사장 자체를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이번에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죠. 예, 예. 황 교수님 뭐 추가적으로 마무리. 예, 저 미국이 우리는 좀 이번 그 정상회담에 1차 때도 마찬가지고 2차 때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시각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이 동족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정서적인 감정적인 접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국제정치학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미국은 그런 감정을 가진 그런 국가가 아니고 대부분 다 계약이나 법적인 어떤 조약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하고 거기에 대해 신뢰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 같은 경우에도 과연 어떤 결과물을 과연 그 서류에 담아내느냐 이런 것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보면은 그 지난 중간 선거에서도 트럼프가 하원 선거에 상당히 고전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북미 회담에서 6개월의 시간이 1차 회담을 하고 지났는데 무슨 성과가 있느냐는 그런 여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그 하원 의장이 2차 북미 회담도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성과를 낼 게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대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비핵화가 결과가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꼬집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있고 결과를 빨리 만들어내라는 그런 푸시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놔야 될 것 같아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담 장소가 하노이입니다. 지난번에 싱가포르가 꽤 짭짤했다고 들었는데 하노이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이틀에 걸쳐서 회담을 하는데 하루 정도만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전날은 이제 고위공직자들 만나는 순서로 가지 않을까. 이 베트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황 교수님 한번 지적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차도 마찬가지, 2차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하느냐도 계속 궁금하게 만들고 아직까지도 지금 뭘 타고 가느냐에 대해서 계속 궁금하게 만들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갈 거냐, 기차 타고 가서 또 편도는 비행기 타고 갔다가 올 때는 기차 타고 가느냐. 그것도 일종의 뭐 큰 빅 회담이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요. 저는 참 절묘한 장소 설정을 했다 생각이 드는 게 하노이에 대해서 북한이 생각하는 베트남 하노이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하고 미국이 생각하는 베트남 하노이의 상징적인 의미 상당히 다르거든요. 북한이 보는 베트남 하노이는 사회주의 일당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그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상당한 경제 성과를 이루어낸 대표적인 그런 사회주의 경제 개혁 모델의 대표 국가이고요. 네네. 미국이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서 미국이 제시하는 개혁안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을 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 대표적인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하노이에 와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우리 미국이 제시한 자본주의 국가로의 이행 로드맵을 충실히 따라해서 이토록 GDP 6,000불이 된 나라를 보라라고 하고 미국의 힘을 보여주고 싶을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발전을 이루는 그 절묘한 어떤 그런 외교수를 보고 싶을 거거든요. 참으로 참 중요한 서로 생각이 다른 회담 장소를 선정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조금 하나 이제 보태면 예.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등장하고 나서 네. 이렇게 권력을 제대로 잡고 계속 가져가려고 할아버지 흉내를 많이 냈잖아요. 고스프레했죠. 그렇죠. 예, 예. 네. 막 이 머리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 그런데 이 하노이가 그런 면에서 크게 도움을 주죠. 왜냐하면 57년과 58년에 갔었죠. 호치민과 김일성 주석이 상호 교환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장소고 지금도 그 사진이 평양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후에 자기가 훨씬 더 나은 경제적인 성과까지 얻는 그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서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최종 목표도 권력 유지거든요. 한 30년 경제 성장을 통해서 개발 독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니까 그런 점에서 하노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또 하노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과 하노이 그 베트남과의 관계를 또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 한국의 동남아 투자 중에 거의 한 50% 이상이 거의 베트남에 집중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 뭐 그런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이렇게 돈독해지고 있는 과정에서 북미 회담이 하노이에서 열린다. 그거는 우리 그 한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예. 절묘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군데를 선정했는데 다들 자기가 예, 원하는 만족하는. 그림들이 다 있는데 모두가 만족해야 된다 말이죠. 근데 마지막으로요.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이번에 하노이 가서 삼성전자를 둘러본다라는 그런 예견도 있고 예. 또 뭐 경제 단지를 지차할 거라 그런 얘기했는데 한 가지 좀 진짜 우리 바람인데요. 베트남이 30년 만에 저렇게 북한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GDP 6,000불까지 성장한 거는 혹독한 고통이 따랐습니다. WTO에 가입을 했고요. 지금 베트남이 한국하고 EU하고 아세안하고 전부 FTA를 맺었고요. 미국이 제시한 경제 개혁 프로그램에 따라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열매만 보기보다는 저런 과정들을 다 견뎌낼 그런 의지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도 뭐 생각을 하고 있겠죠. 예. 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예견 그리고 하노이에서의 개최 의미 여러 가지를 좀 짚어봤습니다. 잠시만 쉬어갈게요. 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쭉 짚어봤는데 같은 날에 있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앞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뭐 내부적으로는 정말 많은 이슈들이 막 터져 나오고 국민들의 관심사긴 관심사인데 뭔지 모르게 좀 씁쓸한 감도 없지 않고요. 지금 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여쭙겠습니다. 조경 교수님. 참 안타깝죠. 예. 그리고 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요. 국민들 앞에서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사실 큰 거대 양당 아닙니까? 민주당과 한국당이. 근데 그중에 한 축인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하면서 이렇게 쌍욕에 가까운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거기 와 있는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태를 보면은요. 그 마음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은 그런 정당대회는 저는 전 세계적으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건 참 씁쓸하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죠. 예, 정말 김준교 의원이 사실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다. 막말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고 또 합동연설의 공간에서 혐오 발언 그리고 욕하는 모습 여러 야유하는 모습이 계속 나왔단 말이죠. 계속 지금 이제 뜨거워지긴 했는데 자꾸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관심은 받는데 그게 좋은 관심은 아닌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 잘하셨는데요. 저는 그 제1야당 또 한국 보수의 제1정당이
2년을 이끌어갈 리더를 뽑는데 이런 식으로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이 돼도 되나 그런 걱정을 많이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국민들의 관심을 못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격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그 청년위원회 출마한 출마한 후보가 예. 너무나 과격한 그런 발언을 해서 언론의 관심을 끄는 데는 참 일정 부분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만약에 김진교 위원이 당선이 된다거나 또 아까 여러 가지 잘못된 발언을 한 그런 후보들이 당선돼서 지도부에 입성했을 경우에는 네. 그 후유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황교안, 오세훈 그리고 김진태 이렇게 3명의 3파전인데 지금 대세론이 이제 황교안 후보에게 각이 있긴 한데 2위가 이제 오세훈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3위가 될 수도 있다. 내부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현 교수님? 예, 저는 황교안 후보가 지금 1위가 될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 예. 오늘 며칠 전에 최근 가장 여론조사를 보니까 또 일반 국민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아닌 당원들이 아닌 일반 국민들은 또 오세훈 후보가 또 1위로 나왔다는 그런 예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가 70%고 국민 여론조사가 30%니까 이 룰 때문에 황교안 후보가 1위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과연 되고 나서 지금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예. 만약에 또 김진태 후보가 2위로 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런 생각 들고요. 일단 오세훈 후보는 타격이 크겠죠. 타격이 크겠죠. 예. 알겠습니다. 추가해 주시죠. 이제 아까 말씀처럼 책임 당원 투표가 70%,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30%인데 그래서 이제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처음에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했던 건데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셔야 될 게 이제 책임 당원이 지금 현재 30만 8천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28%가 TK입니다. 그리고 22%가 부울경이에요. 그러니까 영남 지역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처럼 김진태 후보가 그런 어떤 TK의 힘을 업어가지고 혹시 2위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제가 자꾸 우려라고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비객관적이라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제가 볼 적에는 이게 만약에 소위 우리가 극우라고 하는 쪽에서 어떤 당대표가 설령 안 되더라도 상당한 2위를 한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보수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지금과는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한국의 보수 진보 양당 정치에 대하여서도 기대를 상당 기간 접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죠. 네, 김동수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당 내부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극우 성향의 어떤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그런 당원들이 한국당의 주류일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어떤 극우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 있을 뿐인데 그분들에 의해서 당이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당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아마 내년 총선에서도 아마 한국당의 지위는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일단 그래서일까요?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막말이 오갔다면 부산 경남, 그러니까 부산에서 있었던 합동연설회에서는 태극기 부대도 없었고 또 야유나 막말 이런 게 없어서 또 굉장히 좀 금방 바뀌었네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이게 통제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한편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부산에 와서 드디어 진정이 되면서 제대로 된 정견 발표는 우리 부산에서 하는 정견 발표가 사실상 처음이다. 그 전까지는 어떤 후보자들의 정견이나 전략을 제대로 들어볼 만한 어떤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거든요. 그 부산 백스코 와서 이 세 후보의 정견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상당히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게 저는 좀 놀란 게요. 선거를 많이 치러봤고 이 선거 판세를 읽는데 상당히 오랜 경험이 있는 오세훈 후보가 내세우는 정견이나 자기의 전략이 계속 탄핵 얘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이 두 후보자라고 계속 그 두 후보자를 언급을 하면서 계속 예. 탄핵 프레임으로 가는데 선거를 오래 치러본 후보가 왜 저런 프레임으로 갈까라는 건 저 개인 생각이었고요. 프레임은 그게 아니다. 네,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는 본인의 후보자로서 황교안 후보가 누가 옆에서 조언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탄핵 프레임에 대해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경제 실정을 얘기를 하면서 다음 총선하고 다음 대선은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피부로 느끼는 그 유권자들이 많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경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저는 저게 더 상당히 그 어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김진태 후보는 계속해서 나의 판세가 역전됐다, 나의 역전됐다 그런 거였고요. 그 오세훈 후보가 왜 저런 그 탄핵 때 그 비탄핵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는지 저는 선거 전략이 미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경영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뭐 좋은 지적이시고요. 예. 좋은 지적이신데 저는 이제 또 한편 황 후보를 볼 때에 이분이 이제 탄핵에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됐다. 그다음에 또 PC 태블릿은 조작됐다라고 하는 것에 자기가 일정 부분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과연 우리가 이제 황교안 후보에게 기대를 했던 거는 이 법조계 출신으로서 좀 이렇게 제대로 정직하게 할 것 같고 좀 이렇게 정치적인 것에 막 조삼모사에 몰릴 것 같지 않고 그런 기대를 했는데 이게 친박의 표를 어쨌든 지금 이 당의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친박, 범친박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표를 향해 간다라고 하는 인상은 좋지가 않았고요. 특히 이제 아까 우리가 청년 그 후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 그건 옳지 않다라고 죄송하지만 저런 거를 그대로 둬야 되느냐는 생각을 한 게 보수 정치의 미래 아닙니까? 적어도 어쨌든 후보로 나왔다고 하면 최고위원회. 그런데 할 말 못할 말. 그다음에 장소와 때를 가리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사과를 하고 나서도 또 똑같은 마음을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결국 뭐냐면은 이 젊은 친구가 저 나이부터 벌써 표를 따라가는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신조가 아니라 친박의 혹은 극보수의 표를 얻겠다고 하는 따라가는 거면 야 이게 보수의 장래가 이게 하는 그런 극심한 우려를 제가 극심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 지도부가 고쳐야 됩니다. 누가 등장하든지 간에. 그 황교안 후보가 그래서 뭐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본인은 세모다. O도 아니고 X도 아니고 이런 약간은 좀 중간적인 스탠스를 취했는데 이게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것 같단 말이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그거는 이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후보는 절대 내가 그렇게 하는 내가 믿는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다라고 말해서 그럼 결국은 지금 이 친박이라고 하는 그 표가 어정쩡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그 김 후보한테 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도 이분들의 마음이 약간 어정쩡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한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정치인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표를 얻겠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나 법조인으로서의 지켜야 하는 그 선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세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탄핵이 잘 된 거면 잘 된 거고 그리고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묻고 싶은 게 하자가 뭐냐라고 말을 해야죠. 뭐냐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수님 굉장히 분노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 그 보승도 아끼시니까. 김동수 교수님. 지금 뭐 돌아가는 판세는 황교안 씨가 아마 될 것 같은데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전당대회 이후에 한국당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그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만약에 황교안 씨가 된다고 하면 아까 그 세모 발언도 뭐 문제가 되지만 그 도로 탄핵당이라고 하는 그런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 한국당 내에 굉장한 큰 숙제를 안겨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김진태 후보하고 김순례 후보는 이게 원래는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5.18 망언에 대해서 징계를 보류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누가 되든 당대표가 되든 간에 이분들에 대한 징계를 이종명 의원만큼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자기 당대표가 아무래도 리더십을 발휘해야겠죠. 아까 우리 조경 교수님하고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통 관료 출신
그리고 정치인으로 변신한 예. 사람들이 결국은 정치권에서는 제대로 성공한 경우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까 우리가 논의한 것도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정정한 자세를 취한다거나 정치적으로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못하는 관료의 한계를 보여주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해창 당시 옛날 그 총재, 예. 신한국당 총재가 관료 출신으로서 정치인으로 성공한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대통령이 안 됐습니다만 꼭 대통령 돼야 성공한 건 아니니까 당시에 그 위기에 빠진 그 보수 야당을 강력하게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 정도 역할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2년 이해창 역할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충분히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해창 당시 총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 하면은 자기를 임명해 준 김영삼 대통령의 실정을 과감하게 잘라내겠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국회의원 공천을 완벽하게 개혁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를 예.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고요. 아까 5.18 망령 이거 같은 경우에도 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되는 게요. 소위 그 물타기가 상당히 또 물타기가 설득력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왜 그 두 의원만 제명해야 되느냐. 이수혁 의원하고 또 누굽니까? 김종우 의원도 같이 제명하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김종우 우리 물건 늘어지 죄송합니다. 김종우 의원에게 의원총회에서 예. 하는 게 지금 의원총회 국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성추행의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요. 이수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에 대한 망언이거든요. 방위비 분담을 국민들이 알아서 뭐 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지금 가장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어떤 성추행 문제하고 국민들에 대한 무시하는 망언 이걸 민주당 의원들하고 같이 묶어서 지금 처리하자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난관을 돌파할 것인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견에 동참해서 그렇다 이 민주당 두 의원까지 같이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태도를 취할 경우에는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5.18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지금 5.18 처벌법을 만들려고 하는 국민 여론이 65%입니다. 예. 이거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똑같이 처벌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가장 첫 번째 난관이 이걸 겁니다. 예. 5.18 망언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건 정말로 잘못된 거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에 살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 중에 중요한 계기가 5.18 광주 민주화였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건 반드시 뭔가 잊고 지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우리 아까 김 교수도 말씀하시고 우리 정치학자면 누구나 아는 것처럼 두 개의 날개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보수와 진보가 국민에게 다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종인데 얘 시켰다가 잘못하면 또 제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양당 정치란 말이죠. 그런데 이 보수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 극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결국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황교안 전 총리가 만약에 대표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이 극우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에 있어서 과연 신념이 있느냐 또 세모라고 할 거 아니냐 하는 점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필패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극우의 정당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보수를 살리고 보수와 진보가 함께 균형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극우는 차라리 극우 정당을 만들어서 자신의 존재감을 세워가라. 근데 사실 보수 정당이 당 만들어서 나가서 한 번도 좀 재미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과연 교수님 말씀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얘기 힌트 주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과정도 굉장히 지난해 보여요. 이렇게 당이 완전히 우측으로 치운다면은 통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접촉면이 점점 더 좁아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극우를 정리하지 않으면 바른 미래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차라리 극우를 내보내고 바른 미래당이 가지고 있는 개혁 보수 세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장래를 위해서는 좋다 그런 얘기죠. 예, 근데 황교안 지금 당선이 유력할 거라고 보는 황교안 후보가 그 질문을 받았거든요. 네. 바로 당선되시고 나면은 보수 대통합에 대한 국민 열망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는 질문을 받으니까 바로 바른미래당 언급하더라고요. 그 바른미래당의 대주주라고 생각하는 그 안철수, 유승민 후보를 만나서 두 전 대표를 만나서 바른미래당과 손을 잡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실제로 손을 잡는 과정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손학규 당대표가 장악한 바른미래당은 지금 가장 우선순위가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들의 생존이 다 달려있는 문제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 고리를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해찬 당대표는 지금 파스트 트랙 얘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배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 여야 5당이 합쳐서 논의를 해야 될 건데 여기에 또 아까 그 사과 문제와 국회의원 제명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오세훈 후보도 여기에 대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네. 진짜 당대표로 나와 있는 분들을 보면은 고도의 정치력이 없거나 발휘하기 어렵거나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전 대통령 후보 대표가 선택을 참 잘했다. 오히려 여기에서 한 발 물러났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표를 도와준 격이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래서 이렇게 당을 정리해가지고 쭉 나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과연 확장성이 얼마만큼 있겠느냐 이 점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김동수 교수님 한번 여쭤보죠. 앞에서 했던 얘기에 좀 반복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절대로 극우 성향의 일부 과격분자들이 과격한 당원들이 당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반 그 국민들, 당원이 아닌 국민들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도부가 정확하게 캐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그 황교안 차기 당 대표에 유력하신 황교안 씨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자고 한다면 아까 황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예전에 이회창 그 당 대표가 신한국당 대표가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아주 넓은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가로부터 많이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뭐 다 같이 함께 하자 해서 이렇게 격한 발언은 안 하지만 나중에 당대표가 됐을 때는 얼마든지 좀 스탠스를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리긴 하네요. 이게 그 한국의 국회의원 또 정치인 네. 그걸 바라보는 우리 국민 이렇게 보면은요. 이회창 전 총재, 이제 그때는 명칭이 총재였는데 이분이 리더십과 그런 장악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대권 후보로 확실시되었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어떤 대표가 등장을 했을 때 사실은 어떤 해석이 있느냐 하면은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은 오히려 대권 후보가 되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은 당을 수습을 못할 거니까. 그리고 어쩌면은 극우를 제대로 이렇게 통제를 못하면은 내년 총선에서 지게 될 거니까. 예.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권을 갖게 될 거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려웠고요. 이번에 나왔을 때. 예. 또 이제 그러므로 이제 실제로도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대권을 바라본다. 이렇게 또 뭐 명분을 정당화, 세울 수 있겠죠. 명분을 가질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점에서 예. 볼 때에 야 과연 만약에 극우를 완전히 포함하고 아까 이제 그 부산에서의 그 전당대회 그 발표를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분들이 정말 지도부가 얘기하기 때문에 조용해진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좀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번 자유한국당의 그 전당대회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외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럴 때는 또 한번 외국의 사례가 중요하니까 영국의 노동당 개혁 정당을 이끌어 노동당이 10년을 집권했던 토니 블레어가 네. 1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 영국을 이끌고 집권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보수당의 견제가 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보수당을 지지하는 국민 유권자들이 거의 한 45%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예. 55%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보수당의 장점만을 자꾸 우리 노동당이 취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이게 자기가 10년 동안 건강하게 집권했던 이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번 보수당의 역할을 영국의 보수당의 역할을 자유한국당이 남은 3년 동안 제대로 해줘야 문재인 정부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들을 만한 말씀이었고 또 제가 한 가지만 시간이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극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극우 하시는 분들이 좀 자제하시고
보수 재건에 좀 동참하는 그런 실질적인 변화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곁들이고 싶어요. 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그만큼 애정이 있다라는 반증으로 들려서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들 마무리 발언을 좀 청하겠습니다. 한 3분여, 4분여 정도 남았는데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수 교수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다음 한 주가 아마 우리 그 한반도의 역사에 몇 안 되는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서 한반도 그 북미 정상회담이 잘 해결되고 또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아니죠. 자유한국당 이름을 바꾸니까. 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아주 훌륭한 당대표가 선출되기를 한번 기원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황기식 교수님. 예, 중요한 주제니까요.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외교, 통일, 정상회담 이러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오히려 국내 이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에 좀 시끄럽고 말썽 많았던 그 전당대회도 비교적 하나 다행스럽게 후반부로 들어서면서는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남은 한 3, 4일 동안에 그런 경쟁을 좀 격려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조금 교수님.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재직을 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주시하고 지켜보고 있고 그거를 다음 총선에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한국당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를 알려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다음 주 주제가 3.1운동 100주년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지 100주년이 되는 해죠.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3.1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모습은 그 당시 만세를 불렀던 우리 선조들의 생각했던 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분단과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모두 좀 갈등 없이 잘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시사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